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딱방TV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여러모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익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나오신 책이 굉장히 자기 고백적 제목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좀 얘기를 하면서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얼른 지금 제가 이제 연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엠번방 사건이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재판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겉으로 볼 때 친구들이 다 굉장히 젊은 맞습니다.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죠. 예, 이 문제가 아마 이 책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엠번방 사건 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텔레그램 메신저 앱을 통해서 그 스폰 알바를 모집하고 그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들을 받아서 그것을 빌미로 이제 협박을 하고 또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또 이를 유포한 제4차 산업혁명의 그렇죠. 새로 신종 범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기술이 이제 가미되면서 생긴 맞습니다.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박사방 이 회원들이 한 3만 명 정도 또 그 이상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와 20대, 30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런 일을 시작한 장본인인 이 젊은 아이 학생의 이제 교육 문제, 가정 문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죠? 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시키는데요. 이 조주빈이 검찰의 송치 중에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했던 그 말이 기억납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네,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잘못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진행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책 역시 10대의 범죄를 다룬 부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은 엠번방과 같은 성격의 범죄인가요? 아니면 엠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착취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1999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10대 2명이 일으킨 총기 사건입니다. 무려 13명의 사망자 그리고 24명의 부상자를 낸 컬럼바인 총격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해자의 엄마, 이 딜런 클리포드의 엄마 수 클리포드가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을 쓴 이유는 자신과 같은 그런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엄마로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일단 모든 동일한 어떤 위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도대체 저 가정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클리포드의 가정은 굉장히 조용한 그리고 평범한 또 중산층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냐 관심이 부족하냐 그런 가정이 아니라 충분히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였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으키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어떤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 조커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원래부터 악한 놈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후에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어떤 조건화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우리는 악과 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다. 한 인간 속에 또는 한 가정 속에 그런 인식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책의 내용에서 그 사건들이 지금 총격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딜런 클리포드와
또 에릭이라고 하는 이 두 아이가 네. 이제 10대 청소년으로서 학교 안에서 또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 복합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고 네. 또 그것들이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어떤 지배 체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모방했다는 얘기도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가죽 자켓,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가죽 자켓을 입고 사람들에게 죽이는 총격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아이 역시 똑같은 복장으로 그 비슷한 총을 가지고 네. 자기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 가서 이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을 무차별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참 얼른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이제 쉽게 왜냐하면은 범죄를 일으키는 순간까지 올 때까지는 뭐 그 안에 이제 저변적으로 네. 이제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뭐 이렇게 인풋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N번방 사건을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으로 좀 함께 엮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소개하는 북 리뷰어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책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조금 이제 특성을 조금 어떤 종교적인 성격도 우리가 가지고 이 책을 바라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 이제 생각해서 좀 봤는데요. 네.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네. 가지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평범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모르는 자녀의 내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건강만큼 중요한 뇌 건강. 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먼저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네, 여기 일단 이 책의 시작이 인상적인데요.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평범하게 보였던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책의 내용을 보시면 딜런은 만화에 나오는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이 극악무도한 참극의 배후에 있는 불편한 진실은 좋은 가정에서 걱정 없이 자란 수줍음 많고 호감 가는 젊은이가 이 참극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키워드가 악의 평범성인데요. 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악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악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겁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 책을 읽고 사실은 두 아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겁나는 거죠. 네, 겁났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제 뭐 젊은 우리 10대, 20대 네. 청년들, 학생들이 뭐 이렇게 남의 집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까 이 조주빈 이 N번방 사건을 좀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주빈도 살펴보니까 뭐 학교에서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봉사활동 그리고 잘하고 내성적이었고 봉사활동 잘했고 뭐 학포사 같은 그곳에서 또 글도 쓰고. 쓰고 네. 또 심지어는 이런 지적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마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악한 모습을 네.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또 네. 다른 문제가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 키워드를 네.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맞습니다. 뭐 제목 뭐 언급하지 않아도 뭐 몇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전화기에 오는 문자와 모든 내용들을 다 오픈한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감춰진 뭐 이렇게 욕망, 이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의 평범성 문제는 뭐 사실 2차 대전 이후로 뭐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 고백들, 뭐 아히만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의 평범성 문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모가 모르는 자식의 내면인데요. 이 딜런이 부모가 모르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신이 누구보다 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숨기고 있었던 그 우울증을 몰랐던 겁니다. 특히나 이 아이가 워낙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어떤 부분 그것을 이제 숨기고 차단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부모가 다 모르잖아요. 이제 뭐 어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다가 뭐 1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독립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그렇죠.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활동 고민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이 딜런이라고 하는 이 가해자 아이가 학교 친구들로부터 폭행이나 왕따를 당해요. 근데 그 사건을 부모는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고 나서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우울증을 만들 만한 요소들,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옆에 뭐 교회 안에서 만난 어른이든지 또 믿을 만한 전도사님, 목사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이 아이가 이제 10대 남자아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저 아이와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열등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의 이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뭐 자존감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엠번방 사건의 그 가해자였던 그 조주빈 역시 그런 컴플렉스, 열등감도 같이 자존감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느낀 거는 내가 나의 두 아들들을 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충격받는 거죠. 나중에 모른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10대 시기를 지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때 아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또 20대 된 그 자녀들 보면서 모릅니다. 모르죠. 뭐 그냥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이제 저희는 부모로서 그냥 믿어주고 있는 상황일 뿐인데 아이들이 겪을 어떤 정신적 부담, 어떤 무게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독립적이다 하면은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독립적인 아이일수록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심과 의존성이 함께 가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망이 굉장히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망이 약해지고 깨지니까 없으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사명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수 클리포드 이 엄마가 이제 후회를 하면서 자기 아이가 가해자였고 또 그 가해자인 아이가 수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이제 엄마로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괴로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내가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키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으로 이 아이를 알고 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 대단하네요. 이 책을 통해서라도 이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든 맞습니다. 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가면 뇌 건강입니다. 뇌 건강 문제. 미국에서 이 대규모 총격 사건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똑같이 총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미국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은 과연 그 뇌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성착취를 가하고 그 영상을 아무런 가책 없이 공유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으로 금전적인 어떤 이익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뇌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저는 뭐 선교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제 뇌 건강하지만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어떤 세계관이 갖추어지고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인풋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맞습니다. 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잖아요. 행동이라는 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뭔가 형성되어 있는 틀에서 나오는 거니까. 뇌 건강 문제이지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뒤 배경으로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인풋이 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뇌에서 형성되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저희가 뇌학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뭐 추론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인풋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겠죠. 이 책의 저자 수 클리포드는 대학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수많은 논문들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찾아보니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미국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말을 했고 공범이었던 이 에릭이라고 하는 이 친구 역시 폭력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수 클리포드의 아들 딜런 같은 경우는 자살 성향이 강했고 에릭은 폭력 성향이 강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10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폭력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이 책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회 환경적 영향의 결과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건데 저희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사회의 영향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종교인으로서 이걸 좀 그런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 책은 종교책은 아니지만 어떤 정신질환 문제를 담고 공적인 사회에 이 문제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이 책은 종교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그 현상만 얘기할 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저희는 종교인으로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악의 근원 그리고 선과 악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쟁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았고, 또 그것이 보통 평범한 인간 안에 악이 들어왔을 때 그 선과 악이 그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은 예외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제권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이런 일이 이제 그 가정들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신앙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던져보면서 뭐 우리 일상의 이제 문제들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 평범성.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가? 예, 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습니다. 없는 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두에게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 요약해 주시면요. 네. 첫 번째는 악은 멀리 있지 않다. 평범하다. 평범하다. 네. 두 번째는 자녀의 내면을 알려면 특별한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몸 건강만큼 뇌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네. 이 세 가지. 저는 이제 이 내용 뭐 전달해 주시고 살피면서 떠올리게 된 말씀이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악의 내용들이 로마서 1장 28절 이후로 이렇게 열거되는데 그 원인 자체를 분명하게 규명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교회를 나가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뭐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외적인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일이 계속 연속되도록 부모들도 뭐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실제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딱방 세 번째 시간으로 네. 오랜만이었는데요. 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훈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실 주님이 모든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네. 주인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좋습니다.